자, WBC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전이 자 8강에서 끝이 났습니다. 정말 어렵게 호주를 또 이기고 경우의 수까지 뚫어내면서 대한민국이 어렵게 이제 8강을 만들어냈는데 정말 우승 후보였던 4강에서 뭐 미국에 패하면서 결국 떨어졌지만 도미니카와의 경기에서 0대 10 7회 콜드 게임패를 당하면서 위대한 여정이 일단은 끝이 났습니다. 근데 장성호 의원은 사실 진짜 도미니카 워낙 또 메이저리 잘 아시니까 네. 도미니카 또 워낙 메이저리그 선수들로 다 구성이 됐고 그럼요. 이길 확률을 몇 프로 보였어요? 솔직하게? 저는 5% 미만으로 봤습니다. 저도 네, 저는 10%까지도 어렵다고 저도 봤어요. 10%는 안 봤거든요. 네, 그런데다 워낙 이게 야구라는 게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의 분위기라는 것도 있지만 네. 결국 실력차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 자체가 4연승으로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경기가 조금 접전이었지 그 전에 펼쳤던 세 경기는 거의 압승입니다. 콜드게임승으로 이겼기 때문에 사실 분위기로 봤을 때도 어렵게 올라온 대한민국보다는 뭔가 이제 파괴력 있고 좀 여유 있는 모습으로 올라온 도미니카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선발 매치업이 딱 나왔을 때 점수 내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사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저는 한 10% 정도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산체스가 선발을 발표했을 때 이거는 힘들다. 그렇죠. 네. 심지어 니카라가 때 못했기 때문에 본인은 이거를 만회하려고 아예 그렇죠. 집중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니카라과 경기에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의 경기에서도 좋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사실 대한민국 대표팀을 바라보는 우리의 희망이었고, 그렇죠. 희망이죠. 희망이었고, 그러니까 반대로 산체스 선수는 니카라전에 못 던졌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한국전에는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결심에 찬 어떤 피칭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이 SNS로 많이 왔었어요. 산체스가 어떤 투수냐. 네, 근데 이제 잘 모르시잖아요. 사실 웬만한 그렇죠. 메이저리그를 보시는 분들이야 지난해 사 이영상 2위고, 근데 산체스가 이렇게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시는 뭐 커쇼라든지 뭐 슈어저, 벌랜더 이런 네임밸류급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대표팀이 더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왼손인데 96, 7마일에 싱커를 꽂아 넣는. 그러니까 좌타자 몸쪽으로 거기다 이제 슬라이더 체인지업. 이거는 어렵습니다. KBO 리그에는 거의 볼 수 없는 형태의 투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에다가 산체스가 지난 경기에 못 던졌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집중을 해서 이제 전력 투구를 한다. 이거는 메이저리그 타자들로 다 도배해도 못 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뭐 이제 메이저리그를 많이 시청하곤 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투심을 던지는 투수들은 대부분 우투수가 많이 던집니다. 그러니까 좌투수가 투심을 던진다? 조금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대부분 스쿠발도 뭐 포심을 던지고 대부분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는 뭐 크루셋도 그렇고 다 이제 포심이잖아요. 네? 그렇죠. 투심을 잘 던지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투심을 던지면서 좌타자 몸쪽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표팀 좌타자들이 조금 고전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자 이번 8강전 먼저 이제 타선 이야기를 좀 해보면 뭐 말씀을 제가 뭐 드린 것처럼 크리스토퍼 산체스 2025년 내셔널리그 사이 영상 2위에 오른 정말 메이저리그 최정상급의 투수입니다. 자 페스티벌도 변형 페스티벌에 속하는 150km대 후반의 이제 싱커인데 이거 투심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정말 이 산체스의 투심은 말 그대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좌투수 투심은 조금 보기가 어려워요. 어려웠어요. 네. 어려웠던 공이기 때문에 아마 대표팀 타자들이 굉장히 당황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일부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듯이 카운트에 몰리게 되면 더 공략하기 어려운 공이 이 투심이기 때문에 조금 대표팀 타자들이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산체스 선수의 이 투심을 전혀 공을 이 플라이볼로 띄우는 선수가 없을 정도로 모든 아웃카운트가 거의 땅볼과 삼진으로 이어졌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닌 사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확실히 김도영, 안현미랑 좀 다르다. 그러니까 김도영 선수는 딱 처음에 보자마자 일단 건드리면서 인플레이 타구를 만들어냈고, 안현미 선수도 이제 그 공을 때려내면서 2루타를 또 쳐냈고, 이 두 선수는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많이 주목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는 거는 하기는 했는데, 사실 그런 이렇게 인플레이 타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산체스는 더 가면 갈수록 집중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방심을 안 하는 거죠.
저도 이제 한국 타자들이 그 타석에 들어가서 스윙하는 모습을 보면 그리고 그 표정에서 와 이거는 그렇죠. 공략하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러니까 장성원 위원은 또 이제 그 타석에 서봤었기 때문에 더 이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느낌들이. 자, 이날 경기 크리스토퍼 산체스의 투구 내용을 보시면 5이닝을 소화를 했고요. 안타 2개 맞고 삼진 8개를 잡아냈습니다. 63구를 소화를 하면서 투심이 40개, 슬라이더 12개, 체인지업 11개. 이 투심 페스트볼의 평균 구속이 153.2니까 정말 엄청난 스피드라고 그렇죠. 또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좀 아쉬웠던 부분은 8강전 이제 유현진 선수가 이제 선발 투수로 나섰는데 우리나라 대표팀의 투수진의 성적이 그렇게 뛰어나지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고민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유현진을 내보내야 되느냐, 아니면 구위가 좋은 곽빈을 내야 되느냐. 아마 유지영 감독이 결국 이 두 선수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결국 유현진을 선택을 했거든요. 이 선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느끼세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잖아요. 제가 실패란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성공을 거두지 못했는데 아마 곽빈과 유현진을 놓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저는 맞다고 봅니다. 유현진이? 네. 저도 사실 유현진 선수가 맞다고 봐요. 저는 전날 다른 매체 기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유현진 선수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이 템포를 계속 바꿔야 되고 변칙적인 그 피칭을 가져가야 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했는데 곽빈 선수도 좋은 구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 96마일의 공이 이 도미니카 타자들에게 빠른 공이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죠. 딱 치기 좋은 공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힘 대 힘으로 붙였다간 이거는 승산이 겉떨어지고 유현진 선수는 그래도 이 타자들을 어쨌든 알고 메이저리그 레벨의 타자들을 상대를 해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피칭을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지만 이제는 전성기 때보다 구위가 좀 많이 떨어져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뭐 전성기 때는 93마일, 94마일, 그렇죠. 네. 뭐 빠르게 나올 때는 한 95마일 정도까지 나오는 스피드였는데 그렇죠. KBO에 와서는 이제는 90마일 정도의 투수로 사실 뭐 마일수가 한 3, 4마일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한 제구력으로 이제 도미니카 타자들을 상대를 했어야 되는데 2019년 때 했으면 몰랐을 겁니다. 그렇죠. 그때 올스타에 나왔을 때 올스타에 선발 웅장이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죠. 붙었으면은 이건 몰랐습니다. 그거 모르죠. 근데 이게 벌써 7년 전이에요. 맞아요. 예. 자, 메이저리그 통산 78승을 거둔 유현진 선수가 이제 선발 등판을 해서 1회 이제 3점대로 굉장히 기분 좋게 이제 좋았어요. 출발을 했거든요. 예, 하지만 2회 이제 블라디미르 게르로에게 볼넷을 내줬고, 자, 이후 스트라이크 바깥쪽 공도 도미니카 공화국 타자들이 안타로 연결시키면서 실점을 하고 경기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수비수들의 아쉬운 수비도 분명히 있었고, 결국 2회와 3회 도미니카 공화국 타선을 막지 못하면서 7실점. 사실상 스코어로 봤을 때는 이건 경기 초반에 승패가 좀 결정이 났었던 상황이라고 봐야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정 선수가 시차 얘기를 했는데 전 뭐 시차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론디포 파크가 워낙 또 큽니다. 그렇죠. 워낙 크기 때문에 처음 이렇게 그라운드를 밟고 경기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에게는 좀 더 이게 위축감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8강전 마지막 그 호주전을 치르고 이제 론티포 파크에서 이제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3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3일은 이게 시차 적응하기도 사실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를 탄다 해도 힘들어요. 그렇죠.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그 시차가 똑같잖아요. 그리고 마이애미는 우리나라가 낮 12시면 거기는 밤 12시입니다. 맞습니다. 딱 정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그 1라운드가 펼쳐졌던 일본에서의 생활을 밤낮이 완전 딱 바뀐 거예요. 근데 그거를 3일 만에 적응을 하고 경기를 치른다? 그러면 되게 생소한 환경에서 그렇죠. 메이저리그 누구라도 다 아는 선수들, 그렇죠. 그 선수들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뭔가 컨디션이 100%는 아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그 대부분 그 1라운드 일본 도쿄돔에서 펼쳐졌던 경기가 그 저녁 7시에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7시에 경기를 치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이제 아침 그렇죠. 7시에 경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맞는 거죠. 리듬이.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도미니카 공화국은 1라운드를 또 그쪽에서 치렀단 말이죠. 맞아요. 베네수엘라에서 치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시차가 없는 상황에서 비행기만 타고 또 베네수엘라에서 또 마이애미까지 비행기로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가까워서 거의 뭐 시차에 대한 이런 불편한 점은 없었다고 하니까 뭐 지고 나서 약간 핑계인 것 같지만 그런 것들도
왜냐하면 이게 몸으로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 시차 적응을 해서 몸에 또 적응을 해서 또 플레이를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100%라고 해서 이겼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길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분명히 뭐 100%붙어도 전력이 떨어지는 거는 뭐 확실했는데 그런 좀 핸디캡은 있었어요 분명히. 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이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번 대회를 치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텐데 뭐 야수들은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1라운드 점수 좀 맞아요. 많이 냈고 맞아요. 그리고 또 작년 평가전도 그랬고 이번 뭐 연습 경기도 그랬고 계속 치르면서 야수들은 컨디션을 이제는 좀 빠르게 끌어올리는 방법들을 나름대로 선수들이 잘 파악을 하고 터득을 하고 있구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오히려 예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투수들의 실력차 그리고 구속이라든가 제구 그리고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 이런 것들은 오히려 구속은 조금 뭐 늘었다고 해요. KBO 빨라졌죠. 조금 네. 빨라졌는데 저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더 퇴색한 것 같아요. 투수진이. 그래서 좀 앞으로 이제 이 국제대회 경쟁력은 야수들도 야수들이지만 거의 투수력이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이게 좋은 성적이 나지 않는다는 거 그 누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구속이 조금 빨라졌다고 해도 이제 이번 대회 때는 거의 대부분의 투수들이 정상 구속이 안 나왔고, 네. 근데 구속이 빨라진 투수들은 거의 대부분이 투피치예요. 네, 구종이 딱 두 개인 거죠. 빠른 공 아니면 다른 뭐 떨어지는 포크볼이라든지 뭐 슬라이더라든지 이런 배합인데 도미니카 투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빠른 공은 아예 100마일로 꽂아버리고 투피치를 가든지 그렇죠. 그게 아니면은 최소 3가지 이상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 반대손 타자 나왔을 때도 제압할 수 있는 무기가 있고 타자들에게 좀 더 복잡한 경우의 수를 심어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좀 다양하게 볼 배합을 가져갈 수 있는 투수도 적었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류현진만이 가능했던 건데 류현진은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걸 저희가 또 실감을 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뭐 류현진이 선발로 나왔어야 했는데 각빈이 선발로 나왔었는데 이거는 그냥 결과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뒤에 고용표와 고우석이 1이닝을 무실점 막아서 이 선수들이 나왔어야 된다고 하지만 저는 그거는 결과론 같아요. 네. 자 이제 슈퍼챗이 하나 와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감사합니다. 5550님께서 한국 투수들 구속에 비해서 스토프 수치는 잘 나오는데 회전수랑 버티컬 무브먼트만 신경 써서 그런 걸까요? 해외는 암슬로 낮춰서라도 구속을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한국은 너무 공을 찍어 내려야 한다는 강박에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닌지 야구인들 공부 좀 해야 돼요 진짜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 선진 야구 그리고 요즘에는 뭐 각종 장비들을 통해서 선수들이 폼의 교정을 통해서 그다음에 중심 밸런스 이동을 통해서 구속을 끌어올리는 운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스텝보다는 저는 젊은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는 거 저는 일본에 오히려 먼저 진출을 해서 왜냐하면 일본 선수들은 1m 80을 넘는 선수도 있지만 주축 선수들을 보시면 뭐 미야기도 그렇고 이토도 그렇고 사실 키들이 굉장히 작습니다. 1m 75, 77, 78 미야기는 70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150을 던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미국이라든가 뭐 베네수엘라라든가 푸에르토리코 이쪽은 중남미는 피지컬 자체가 다르죠?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는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지컬에 대한 비교를 그러니까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전 어렵다고 봐요.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도 저는. 그러면 일본 투수들은 왜 작은 피지컬을 갖고 왜 언더사이즈를 갖고 150을 쉽게 던지는지 네? 이거에 대해서 저는 연구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미국에 진출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드라이브 라인이라든가 뭐 여러 데 가서 오히려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보다 일본에 가서 일본의 정상급 그 언더사이즈 투수들이 어떻게 구속을 끌어올리는지에 대해서 저는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공부가 오히려 더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이즈가 일본 투수들하고 대만 투수들하고 비슷하거든요. 우리나라 투수들은 절대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구속 차이는 4kg, 5kg가 차이가 난단 말이죠. 이걸 먼저 극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미국 야구를 조금 더 두드릴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의견에 대해서는. 일단 파역도 낮추는 건 구속을 끌어올리려는 목적도 있지만 부상자가 최근에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포스케스라는 괴물 투수가 파역도를 낮추고도 리그 최고가 됐으니까 그렇죠. 메이저리그는 그 부상자를 좀 줄이는 방안에서 그렇게 파역도를 낮추는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장성호 위원의 의견도 동의는 하는데 선수들이 아니고
아마추어 쪽 야구 지도자들, 그러니까 그 유소년 야구 지도자들이 그런 교육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좀 열린 마음으로 아직까지도 우리는 보면은 야구적인 부분만 강조를 하는데 그쵸. 미국이라든지 뭐 일본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이런 곳은 벌써 이 유소년 야구부터 리틀리그 때부터 운동 역학이라는 그 이론도 접목을 해서 고민을 하고 선수마다 다 몸이 다른 거는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그러니까 저희 뭐 그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이랑 미국이는 다르지 않 이런 게 아니고 미국 선수들도 큰 선수가 있고 작은 선수가 있고 각자 몸에 그 뭐 어깨가 강한 선수가 약한 선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운동 역학, 생체 역학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되면서 선수를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상자들은 나와요. 근데 이게 또 한국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풀이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거의 뭐 수만 명이 야구를 하면서 이 선수들 중에서 옥석을 가리는 시장이지만 한국은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야구를 하는 인원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데 그러면 빠르게 좀 성과를 보여야 되는. 그러니까 저는 그 유소년 야구 지도자들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성적이 나와야 본인의 자리도 보존이 되고 내가 뭔가를 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그런 어떤 체제라든지 사고관이 안 바뀌면 저는 지금의 구속 문제는 계속해서 좀 꼬리표처럼 따라붙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도적인 문제도 손볼 게 좀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게 있냐면 그 대만이 최근에 빠른 볼 투수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대만 야구를 보시면 뭔가 가능성 있는 학원에서 이제 야구를 배우는 이 친구들을 미국 진출을 굉장히 권유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웬만큼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을 대만 드래프트에 참가를 시키는 게 아니라 미국에 진출을 시켜가지고 뭐 루키리그, 싱글A 이런데 먼저 경험을 하고 거기서 좋은 선수를 전순원 선수가 되게 이렇게 적극 권장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득을 최근에 몇 년 동안 대만이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선수도 특히 이렇게 뭔가 스페셜한 국제대회 때 미국에 있는 마이너리그에 있는 선수들이 모두 다 참가를 하면서 대만이 굉장히 강해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보세요. 고등학교 선수들이 야구 잘해서 미국 진출하면 뭐가 있습니까? 돌아올 때? 그게 사실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들어오면 2년 동안 또 유예를 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참 웃긴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제도가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의 선택의 자유가 분명히 있고 그 선수는 꿈을 향해 갔는데 거기서 만약에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감싸주고 빨리빨리 야구를 시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고등학교 학원 시절에 나갔다고 해서 괘씸죄로 들어오는 선수를 2년간 유예로 묶는다? 그럼 그 선수들이 만약에 와가지고 한국 야구 풀을 넓히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여기 와서 또 성공을 거둬서 한국 대표팀에 또 큰 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제도들도 전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제 진짜 야구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엄청 이상적이죠. 저는 뭐 이제 야구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근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야구 KBO 리그는 하나의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로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산업이고 그 산업을 어쨌든 운영하는 구단들이 있어요. 근데 구단들은 아무래도 이 선수가 이 정도의 금액을 받고 이 팀에 입단하길 바라는데 그게 아니고 난 미국 갈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을 해버리면 구단들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약간 불편할 수는 있죠. 그 감정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해결하면서 좀 합심을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한국 야구의 미래를 위해서 대승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없애느냐. 그게 아니면은 진짜 KBO 리그는 KBO 리그만의 그냥 자생적인 문화를 확립하느냐. 그리고 저는 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본, 대만, 한국은 이제는 좀 이 자국 리그가 선수들이 대하는 게 달라졌고 또 자국 리그의 인기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내가 이 리그에서 잘할 수 있고 아무래도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이걸 적응해야 되고 다른 환경에 또 익혀야 되고 언어도 익혀야 되고 하는데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 말이 안 통한다는 게. 그러니까 열심히 고등학교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미국 가서 대만 가서 일본 가서 뭔가를 또 학습을 해야 돼요. 되게 숨막힐 수도 있어요. 이거는. 또 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좀 뭔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꼬리를 물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딱 왜 지금 우리나라는 뭐 이런 거 안 해, 저런 거 안 해라고 하는데 그게
단순하게 딱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장기적인 플레이를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일본도 2015년 이후에 거의 네. 뭐 1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강속구 투수들을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계획과 매뉴얼을 짰다고 해요. 그 효과를 아마 최근 몇 년간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번 대회를 마치고 나서 가장 많이 사실 이야기 나온 게 한 경기를 맡기고 볼 투수가 없다. 그렇죠. 예, 투수들의 구속이 정말 많이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유재현 감독도 귀국 인터뷰에서 분명히 했고, 마운드를 책임질 젊은 투수 부족이 이게 시급한 해결 과제로 사실 볼 수밖에 없는데, 투수 육성은 이게 단기간에 해결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아니죠. 이 네. 문제는 진짜 한 7년 전부터 나온 것 같아요, 사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뭐 유소년 야구 전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분명히 있고 8강전 이후에 주요 해설위원들의 좀 코멘트를 보시면 일단 뭐 정민철 해설위원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자, 마이애미까지 와서 경기를 치를 수 있었던 건 박수를 쳐주고 싶고 한 경기 마음 놓고 맡길 투수 그리고 마음 놓고 지켜볼 수 있는 마무리를 발굴해야 한다는 걸 확인했다. 조병현이 있었지만 더 확실한 투수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 2025년엔 투고 타저 시즌이었지만 세계 무대에 와서 본인들도 답답함을 많이 느꼈을 것이다. 그 답답함을 다음 무대에서는 느낌표로 바꿀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계 수준의 피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승환 해설위원은 투수 쪽에서 자신의 공을 시험해보기도 전에 볼넷으로 허용하는 장면들은 아쉬웠다. 이 얘기들은 사실 예전 대회부터 많이 나왔던 많이 얘기들이에요. 나왔죠. 네, 많이 나왔죠. 그리고 또 작년 평가전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또 입증이 됐고요. 자, 결과를 내야만 그걸 토대로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는데 그것조차 채우지 못한 게 아쉽다. 선수들이 분명 한 번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대회까지는 졌지만 잘 싸웠다. 제가 사실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졌잘 졌지만 잘 싸웠다. 프로 세계에서는 저는 사실상 과정도 중요하지만 저는 결과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졌잘 싸는 의미가 없다. 다음부터는 졌잘 싸는 없고 싸우면 이겨야 된다. 근데 오승환 위원의 어떤 그 마음도 느껴지네요. 네, 맞아요. 젖자사 싫어하시네요. 싫어할 수밖에 없죠. 네. 프로에서 저는 이 지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이기면 반을 배우지만 지면 모든 것을 배운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기면 모든 것을 갖고요. 지면 모든 것을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젖잘싸는 프로 세계에서는 저는 허용되는 말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젖자사가 굉장히 많았던 팀의 팬으로서 갑자기 KBO 얘기를? 네? 아니 그러니까 젖자사가 굉장히 많았던 팀의 팬으로서 네. 그러니까 좀 슬픈 이야기네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박찬호 또 이 해설위원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국 대표팀에 이렇게 좋은 선수들이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관문에 들어오보니 다른 팀과의 격차가 있지 않았냐. 이제는 우리 선수들도 조금 더 큰 경험 속에서 더 큰 선수들이 나오기 위하여 어떤 면을 공부하고 노력해야 하고 성장시켜야 하는지 교육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 이것도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예요. 반복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대회가 끝나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사실상 투수 이야기예요. 그럼요. 네. 왜 최근 야구, 그러니까 최근 세계 야구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느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KBO는 변하는 게 없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왜냐하면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예전보다는 확실히 좋은 투수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구위가 좋은 투수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예전보다는 많았지만 훨씬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걸 생각을 했을 때 아직까지도 이 좋은 투수들을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매뉴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뭐 지울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게 사실 팬들은 또 KBO 리그가 개막을 하고 하면 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어떤 대회 어떤 교훈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근데 야구계는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좀 오랫동안 기억을 해야 되는데 어렵네요. 이게 쉬웠으면 진작에 풀렸을 문제겠죠. 근데 이게 진짜 난제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어렵게 판강에 올랐잖아요. 네. 예, 아쉽게 뭐 도미니카 공화국에게 패했지만 요런 그 잘된 부분들도 분명히 선수들 칭찬을 해야 되고요. 예, 그럼요, 코칭 스태프 그럼요. 분명히 찬사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한국 야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잘한 부분은 잠시 잊어두고 잠시 내려놓고 더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끌어올려서 국제 야구 어떤 그 시장에 맞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빨리 이 문제에 빨리 돌입을 해서 서로가 머리를 맞대서 좋은 어떤 그 매뉴얼 그리고 선수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훈련 방법 이런 것들을 빨리 창시를 해서 선수들이 좀 많이 좀 따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평가전을 자주 치러야 돼요. 사실 네, 맞아요. 장성호 위원 아까 말대로 이제 그렇게 치르면서 또 배우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 맞아요. 저는 이번에 문병현 선수가 또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선수들도 직접 그런 메이저리그 스타들하고 딱 겨뤄봤을 때 자신감을 얻는 선수도 분명히 있을 거고 더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선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좀 승부욕 같은 거 그런 동기부여를 계속 좀 심어줘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프로에 와서 열심히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시드니 올림픽이었어요. 시드니 올림픽에 갔는데 페드로 루이스 라조라고 아시죠? 네. 그 선수가 99마일을 던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스자카가 160을 던지고 삼진을 3개를 당했습니다. 제가. 딱 끝나고 나서 들어오는데 저도 나름대로 KBO 리그에서는 야구를 굉장히 그렇죠.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국제 무대에 가보니까 제가 야구하는 거는 정말 발톱의 때만큼도 안 돼요. 그걸 느끼고 왔어요. 그때 느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연습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로. 형이 진작했으면.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평가전이 중요하고 왜 시즌 끝나고 국제 대회를 한 번씩 하는 게 중요하냐면 거기에 참가한 선수들이 그러니까 몸이 힘들다고 무슨 올해 또 국제 대회 이렇게 100만 4경기 다 뛰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아픈 몸 지친 몸을 이끌고 가서 또 뭔가 그러니까 외국 선수들과 다른 나라 선수들과 경기를 해보면 정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있을 것이고 그렇죠. 거기서 분명히 자극을 받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와서 또 겨우내 내가 부족한 게 진짜 많구나. 뭐 일본 선수들을 보니 대만 선수들을 보니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동계훈련을 엄청나게 체계적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실력이 또 한 번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우리나라 이제 대표팀 선수들이 특히 이제 젊은 선수들이 생각을 좀 하고 대표팀 차출에 있어서 힘들고 이것보다 거기 가서 내가 느끼고 내 기량이 더 늘 것이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대표팀 차출에 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근데 들어요. 뭔가 그런데 그렇게 나가면은 좀 또 당근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분명히 그거는 체력적인 소모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당근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끊임없습니다. 이게. 자, 이제 뭐 국제 대회를 치르면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이제 140km대 볼은 끝났다. 이제 기본적으로 150을 던져야 뭔가 KBO 리그에서도 그리고 160에 가까운 공을 던져야 국제 경쟁력이 생긴다라고 이제 이순철 위원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유지현 감독도 제가 뭐 얘기를 했지만 인천공항 귀국 인터뷰에서도 1라운드를 돌이켜보면 기쁨도 실망도 있었다. 1라운드 마지막 경기 호주전에서 팀이 하나로 뭉쳐서 이뤄낸 기적 같은 순간들을 잊을 수 없고 굉장히 좋은 성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라운드 도미니카 공화국전에 우리가 준비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숙제를 떠났다. 이게 명확한 사실 숙제입니다. 대표팀을 떠나서 야구계 전체가 프로 아마추어 투수 육성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 지금 명확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시기는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공감대가 있을 것이다. 공감과 협업이 필요하다. 엄청 좋은 인터뷰예요. 맞아요. 엄청 좋은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왜냐하면 투수들만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잖아요. 아무리 센 팀하고 해도 해볼만 해요. 저는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그건. 이거 타격은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1번부터 9번까지 잘 때릴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컨디션이 좋은 한두 명 있잖아요. 맞습니다. 경기가 잘 풀리면 그 앞에 딱 걸립니다. 야구라는 게 참 희한해요. 그래서 이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 생각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서 다른 팀과 승부를 보려면 마운드는 기본적으로 비슷비슷해야 돼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이주영 감독이 굉장히 좋은 인터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현실을 인정을 또 하면서도 계속 이제 이번 대회로 인해서 공감대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형성이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거는 하나 되어서 좀 고민해가지고 좀 내려놓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어떤 그런 것도 내려놔야 되고, 근데 그게 사실 쉽진 않거든요.
어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어떤 소신이라든지 이런 가치관들을 바꾸고 내려오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이제는 좀 그게 변화가 필요할 때라는 거죠. 지금 타이밍 놓치면 더 벌어집니다. 그렇죠. 메이저리그는 더 지금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더 벌어지는 거죠. 이번 그 WBC 주요 국가 페스티벌 평균 구속을 보시면 도미니카 공화국이 154.5, 베네수엘라가 153.2, 미국이 152.7, 일본이 151.8, 대만도 150을 넘겼어요. 전 사실 이게 가장 놀라웠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넘은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평균 구속 150이 진짜 넘었어요. 그러니까 대만이 넘었다는 거에서 저는 깜짝 놀랐고 17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평균 구속이 146.3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제 고용표 선수라든지 유현 선수를 감안을 해도 두 선수를 제외해도 우리나라 투수들의 구속은 그렇게 오르진 않았어요. 예. 저도 이제 저 스태킷에서 기록을 찾아보고 따로 또 계산을 빼봤는데 두 선수를 제외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투수들의 그 페스티벌 평균 구속은 분명히 느린 축에 속하는데 아프죠. 예, 이런 기록들을 보면 사실 저는 일부러 제 SNS에 따로 언급 안 했거든요. 왜 안 했어요? 저기 트위터에다 하나 올리시죠. 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기록을 이제 아실 것 같고 이 기록들은 분명히 다른 데서 소개가 많이 될 것 같은데 굳이 나까지 이걸 풀 파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이건 되게 이게 약간 어떤 저는 느낌? 부끄럽다기보다는 이게 좀 아프죠 그냥 좀 서글프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야구가 이제는 국제 경쟁이 없어졌다,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저희 그때 저번 주에 했을 때는 너무 좋았지만, 그렇죠. 근데 진짜 세계에서 강호들이 모인 무대에 가니까 이거는 너무 게임이 안 된다. 그렇죠. 이걸 또 인정한다는 게 좀 그 어떤 박탈감, 그런 기분들이 더 슬펐어요. 저도 사실 어렵게 이게 8강에 올랐잖아요. 진짜. 그러면 선수들에게 저는 박수도 분명히 보냈고 찬사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노력의 이 어떤 이 노력에 대한 어떤 보상이 그러니까 8강 한 경기 때문에 팍 없어진 느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너무 사실 너무 슬펐고 또 걱정되는 게 우리 8강 갔어. 이 정도면 잘했어. 이거에 만족할까 봐. 지금. 그렇죠. 그게 좀 가장 걱정이 되면서도 물론 진짜 유의미한 성과는 맞아요. 그렇게 힘든 그 조건들을 이겨내고 8강에 올라간 건 유의미하지만 사실은 좀 더 쉽게 올라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